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자, 오늘 19번째 주제입니다. 항일 의병과 애국계몽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포인트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시기별로 어떤 의병 활동이 있었는가, 그 특징을 좀 구분을 하시고요. 두 번째 트랙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입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애국계몽 운동 단체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신민회입니다. 자, 여러분 신민회만큼은 단독으로 특징 활동 의의를 좀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복습을 간단히 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국권이 침탈당하는 그래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방향이 애국계몽 운동이고 두 번째가 의병입니다. 자, 애국계몽 운동은 뭘까요? 뭐 이런 거예요.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신경을 쓰느냐? 바로 교육의 힘을 쓰게 되고요.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어서 어서 자라나라 하면서 이제 조선 기업에 물을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과 산업 육성에 굉장히 힘썼던 그런 성격을 가진 운동이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이다. 주로 지식인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의병 운동은 이제 일단은 맞짱을 트자. 이제 요런 이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 그다음에 산업 육성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의병 활동은 뭐 당장에는 뭔가 우리의 저항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와장창 깨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자, 복습, 마지막 복습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 시작은 흥선대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던 흥선대원이 10년 만에 물러나고요. 187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된다. 조선 정부는 통리기무화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세 가지 방향으로 저항이 있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보수 유생들에 의한 위정척사운동, 두 번째 방향은요, 차별받던 99년들에 의한 이모군란, 세 번째는 급진계파들에 의한 갑신정변, 그리고 갑신정변으로부터 10년 후에 1894년도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요. 갑신정변과 이제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됐던 내용들이 상당수 가부을미개혁에 포함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을미개혁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을미개혁 세 가지 있었죠. 단태종, 단발령, 태양력 사용, 중두법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바로 단발령입니다. 상투를 잘라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 모든 개혁들, 가부을미 개혁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고종에 의해서 마관파천이죠. 모든 개혁이 잠깐 중단되기도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 비슷한 시기에 서재필에 의해서 독립협회가 조직이 됐고, 그리고 1897년도에 약 1년 만에 고종은 다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있었고요. 그 전쟁 중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이 됐고요.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일본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됩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라는 거 기억나죠? 자, 그 정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했으나 요걸 빌미로 고종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당하고 그 바로 직후에 일본에 의해서 정미칠조약이 체결이 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됐다. 기후각서를 거쳐서 1910년 한국병합조약으로 경술 구치를 당하고요. 일제강점기로 들어간다까지 우리가 아주 숨가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든 사건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기의 의병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세 시기의 대표적인 세 시기의 의병 활동이 있어요. 을미년에 있었던 을미의병, 그다음에 을사년에 있었던 을사의병, 마지막 정미년에 있었던 정미의병 이렇게 세 시기에 큰 의병 활동이 있었는데 먼저 을미의병 살펴볼게요. 을미의병은 왜 일어났을까요?
네, 이미 다 나와 있죠. 바로 이 두 사건 때문이에요. 을미사변, 감히 국모를 죽여? 요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었고요. 그다음에 단발령이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 일부를 어떻게 잘라버릴 수 있느냐? 이거는 불효다. 나는 따를 수 없다라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참여를 했느냐? 바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이소응, 유인석 같은 요 위정척사 운동 계열의 양반 유생들이 의병장을 주로 이제 담당을 하고요. 요 동학농민운동 이제 자녀 세력들이 이제 의병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을미의병 여러 가지 활동을 했으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고종이 야, 니네 해산해라고 이제 권고를 하자 어떻습니까? 지금 의병장들이 다 이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오, 임금님이 해산하라면 해산해야지라고 해서 결국에는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해산한 건 아니고요. 아관파천에 있던 고종이 좀 이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야, 니들 화가 났구나. 왜 화났어? 아, 국모가 죽었고 그다음에 단발령 때문에 화가 났구나. 이미 죽은 명성황후를 되살릴 수는 없으니 내가 그래도 단발령만큼은 취소를 해줄게. 그래서 아까 아관 파천으로 인해서 모든 개혁이 중단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단발령도 이때 이제 중단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니네 원하는 거 이제 됐지? 해산 끝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에 을미의병은 이제 고종의 해산 공고 조칙으로 해산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일어났던 의병이 바로 을사의병이에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 바로 위를 보면 되겠네요. 너무나 당연하죠.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양반 의병장으로는 민종식, 최익현이 활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돌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미의병 한번 살펴볼게요.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게 정미의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해산당한 군인들이 상당수 요 의병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회사를 잘린 거잖아요. 군대가 해산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국가적인 입장에서 무력이 무장 해제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은 직장을 잘려버린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일본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줄 아는 게 이제 뭐 군인 역할이니까 의병에 가서 이제 전력의 보탬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시기에는 규모를 엄청 키웁니다. 이인영 허위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의병을 13도 창의군으로 이제 묶어요. 자, 이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군을 무력으로 쫓아내고 우리가 임금님을 구해야 된다. 라면서 서울로 진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서울 진공 작전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요. 여러분 동대문 아시죠? 그 동대문 바로 근처까지 왔었는데 격전을 앞두고 D-Day를 앞두고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러 가야 된다라면서 군대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남아있던 허위를 비롯한 13도 창의군은 열심히 이 서울에서 일본군이랑 싸웠으나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죠. 이게 이제 정리의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호남 지역, 지금의 전라도 지역이죠. 이제 의병 활동이 줄기차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아, 이 의병들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지배가 어렵겠구나, 라면서 1909년쯤에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펼칩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 한반도 남쪽을 대토벌하겠다라는 작전이에요. 수많은 의병들이 이때 희생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요 의병 활동은 항일 무장투쟁으로 또 계승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개몽 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 대표적인 단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협회가 있을 겁니다. 독립협회를 계승해서 이제 보안회가 1904년도에 이제 결성이 되는데 이 당시에 일본이 요구하고 있었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를 시키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권 수호 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안회 좀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헌정연구회가 이제 결성이 돼서 의회 설립, 그다음에 입헌정치 체제 수립을 추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06년도에는 대한자강회가 결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제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당하고 말고요.
1907년에 신민회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안창호, 양기탁 중심으로 주로 이제 기독교계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비밀 결사입니다. 비밀 결사, 숨어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들이 꿈꾸던 나라는 임금 없는 공화정의 국가였거든요. 지금 황제, 고종도 살아있고 순종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중에 일본을 몰아내고 다시 되찾은 나라의 모습은 임금을 다시 모셔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일본의 탄압을 피하기도 했어야겠지만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애국계몽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어, 실력 양성을 위해서 오산학교, 대성학교, 또 태극서관 요거는 이제 서점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회사를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과 산업에 이제 집중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게요. 신민회 같은 경우는 애국계몽 단체, 즉 실력을 키우자라는 활동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장투쟁도 같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일본의 감시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무장투쟁을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간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서간도 지역을 개척을 해요. 그래서 한국인 마을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마을 이름이 바로 삼원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원보에다가 또 신흥 강습소라는 학교를 세워서 이제 군사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당장에 무장투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무장투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신민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력 양성 플러스 무장 투쟁까지 하겠다라는 게 다른 점이죠. 다른 그 전에 애국계몽 단체들하고. 자, 그러다가 1911년도에 일본이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결국 신민회는 해산당하고 맙니다. 105인 사건은 뭐냐? 이때 당시는 이제 1911년이니까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총독, 일본 총독이 데라우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총독 암살을 모의했다라면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검거를 해요. 그 와중에 이제 신민회 간부들도 많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체포된 사람 중에서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시민회가 타격을 받고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해산은 당했지만 요 신민회까지 이어져 온 애국계몽 운동이 뭐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계승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의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1910년 이후에도 한편에서는 한일 무장투쟁 또 한편에서는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